나에게 풀지 못할 문제를 내는 자는 내 사위로 맞이할 것이다. 임금이 방을 붙이라 선언하고 사흘째 수백 명의 신하들이 떨어졌지요. 시시하구나. 나가라. 하지만 그때 동네 바보 칠성이가 나타나더니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요. 그리고 문제의 정답을 알게 된 임금은 슬픔에 잠겨 통곡을 하였는데 임금의 수수께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칠성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칠푼이라 놀렸으나 칠성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겨울바람이 뼈를 못 낸 어느 날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눈 덮인 산을 헤매고 있었으니 병든 어머니가 산딸기를 드시고 싶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겨울에 산딸기란이 있을 리 없었으나 칠성이는 포기하지 않고 온 산을 뒤졌습니다. 발가락이 얼어 감각이 없어졌고 손은 갈라져 피가 났으나 어머니 생각에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칠성이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누워서 기침을 하고 계셨으니 그 소리가 칠성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산딸기를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칠성이의 손을 잡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얘야. 내 마음만으로도 배부르구나. 하나 칠성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약값은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에는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고 가만마저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칠성이도 궁금하여 가보았으니 한양에서 온 관리가 방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사위를 구하신다. 수수께끼를 내어 임금을 이기는 자에게 옹주를 하사하시리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가 감히 임금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그것도 수수께끼로 말입니다. 하나 칠성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옹주와 혼인하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돈으로 어머니께 약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칠성이는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양에 가서 임금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칠성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 같은 촌놈이 어찌 임금을 이기겠느냐? 그건 죽으러 가는 길이다. 어머니, 저는 꼭 금이환양에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것입니다. 비단 옷도 입혀드리고 따뜻한 방에서 지내시게 하겠습니다. 칠성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마음먹었다면 어미가 말려도 소용없겠구나. 그날 밤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으나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쌀 주먹밥 하나를 정성스럽게 빚었습니다. 그리고 팥을 삶아 또 하나의 주먹밥을 만들기 시작했으니 이번에는 손놀림이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종이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흰 가루가 담겨 있었으니 집에 들어온 쥐를 잡으려고 구해둔 비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 가루를 팥 주먹밥에 조금씩 섞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도적도 많다 들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산짐승이나 도적을 만난다면 이것을 던져 목숨이라도 건지라는 어미의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칠성이는 보찜을 꾸렸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으니 손에는 천으로 싼 주먹밥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칠성아, 이리 오너라. 칠성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쌀 주먹밥이다. 배고플 때 먹어라.
어머니는 다른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팥 주먹밥인데 쥐약을 섞었으니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어머니. 그런데 왜 쥐약을 섞으셨습니까? 산길에는 짐승도 많고 도적도 많다 하지 않느냐. 만약 위험한 놈을 만나면 이 팥 주먹밥을 던져주거라. 그 놈이 먹고 죽을 테니 그 사이 도망쳐라. 칠성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걱정하고 계신지 알 수 있었으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명심해라. 쌀 주먹밥은 먹어도 되지만 팥 주먹밥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던지기만 하거라.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칠성이는 두 주먹밥을 소중히 보찜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얘야, 살아서만 돌아오거라. 돈도 옹주도 필요 없으니 제발 살아서만. 예, 어머니. 꼭 돌아오겠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문지방에 기대어 손을 흔들고 계셨으니 그 모습이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에는 늙은 당나귀 점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어릴 적부터 함께한 친구였으니 이번 길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점아, 우리 한양까지 가자. 힘들겠지만 참아다오. 점이가 희잉하고 울었습니다. 칠성이는 보찜을 점이 등에 얹고 고삐를 잡았습니다. 겨울 새벽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으나 칠성이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험한 산길이 펼쳐졌습니다. 눈이 쌓인 길은 미끄러웠고 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베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귀신 손가락처럼 칠성이의 옷자락을 붙잡는 듯 했으나 칠성이는 점이와 함께 묵묵히 걸었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꼭 약을 사들고 돌아가겠습니다. 칠성이의 목소리가 눈 덮인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점이도 희잉하고 울며 칠성이를 따랐으니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칠성이와 점이는 여전히 산길을 걷고 있었으니 한양은 아직도 멀고 먼 곳이었습니다. 하나 칠성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보찜 속에 든 팥 주먹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기이한 일들을 일으킬지 말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와 점이는 험한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으니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내는 듯 불어왔고 발밑은 얼어붙어 미끄러웠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흩날리던 눈발이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쏟아졌지요. 칠성이는 고삐를 꼭 잡고 걸었으나 점이가 자꾸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점아, 조금만 참아라. 저기 바위 밑에서 쉬었다 가자. 점이가 힘없이 희잉하고 울었습니다. 늙은 당나귀였으니 이런 험한 길을 오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칠성이는 점이의 목을 쓰다듬으며 바위 밑으로 향했으니 그곳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점이의 등에서 보찜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차가웠으니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고 발은 시려서 아팠습니다. 점이도 바위 옆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점아, 너도 힘들지. 조금만 참자. 한양 가면 좋은 염을 실컷 먹여줄게. 칠성이는 점이와 이야기를 나누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점이는 어릴 적부터 함께한 친구였지요. 칠성이가 5살 때 어미 당나귀가 낳은 새끼였으니 같이 자라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칠성이가 밭을 갈 때도 나무를 할 때도 늘 점이가 함께 했습니다. 칠성이는 점이의 귀를 쓰다듬었습니다. 점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으니 칠성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피곤했던 칠성이는 바위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만 눈을 붙이고 다시 출발할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칠성이는 점이가 뭔가 뒤적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점이가 보찜을 코로 밀치며 뒤지고 있었으니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점아, 거기 건드리지 마. 칠성이가 황급히 일어났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점이가 보찜에서 천으로 싼 주먹밥을 꺼내 우적우적 먹고 있었으니 그것은 팥 주먹밥이었습니다. 안 돼, 점아. 칠성이가 달려가 점이의 입을 벌리려 했으나 점이는 이미 주먹밥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칠성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조심하라 당부하신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점이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고 눈은 뒤집혔습니다. 점이는 그 자리에 쓰러지며 발버둥을 쳤으니 내 다리가 허공을 헛디뎠습니다. 칠성이는 점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점아, 점아, 안 돼. 칠성이는 점이의 목을 쓰다듬으며 울었으나 점이는 곧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칠성이는 점이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한 친구였으니 형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점아,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칠성이는 한참을 울다가 점이의 시신을 바위 옆에 눕혔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서 덮어주고 싶었으나 땅이 얼어붙어 파낼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점이를 여기 두고 가야 했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보찜을 등에 메고 몇 걸음 걷다가 칠성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점이의 시신이 바위 옆에 누워 있었으니 그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다시 눈물이 났으나 참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까마귀 2마리가 날아 내려왔습니다. 까악 울며 점이의 시신 위에 앉더니 날카로운 부리로 눈과 혀를 쪼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썩 물러가. 칠성이가 돌을 집어 던졌으나 까마귀들은 피하지 않고 계속 쪼아댔습니다. 칠성이는 주저앉아 또다시 울었습니다. 점이가 저렇게 당하는데 막을 수도 없다니 너무나 비참했지요. 한참 후 까마귀들이 배를 채우고 날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까악 하는 비명과 함께 발버둥을 치다가 축 늘어졌습니다. 다른 한 마리도 마찬가지였으니 하늘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칠성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까마귀 2마리가 점이의 시신 옆에 나란히 죽어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천천히 다가가 까마귀들을 살펴보았으니 분명히 죽어 있었습니다. 독이 까마귀한테 옮아간 건가? 칠성이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이가 먹은 독 때문에 까마귀들도 죽은 것이 분명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쌀 주먹밥은 아껴두고 싶었으니 배는 점점 더 고파왔습니다. 칠성이는 죽은 까마귀를 바라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까마귀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피운 뒤 까마귀를 꼬챙이에 꿰어 구웠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으니 배고픈 칠성이에게는
침이 절로 고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무서웠습니다. 까마귀가 독에 죽은 점이를 먹었다면 까마귀에도 독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 자신도 점이처럼 될 것입니다. 칠성이는 구운 까마귀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배는 너무 고팠으나 죽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만약 이걸 먹고 죽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십니까? 약값도 마련하지 못한 채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못 먹겠다. 무섭다. 칠성이는 고개를 저으며 까마귀 고기를 천에 쌌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으니 정말 굶어 죽기 직전이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칠성이는 천에 싼 까마귀를 보찜에 넣었습니다. 점아, 잘 가. 칠성이는 점이의 시신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고갯길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고팠으나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칠성이는 홀로 어둠 속을 걸어갔으니 뒤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칠성이는 어둠 속을 걸으며 몸을 떨었으니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개가 바로 흑호 고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흑호 고개에는 산적들이 득실거린다고, 관군도 포기한 곳이라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살아 돌아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칠성이는 발걸음을 재촉했으나 길은 어둡고 험하기만 했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이자 칠성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주막이라도 있을까 싶어 추위에 떨던 몸이 저절로 그리로 향했으니 하룻밤 묵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지요. 가까이 다가가자 불빛은 모닥불이었고 그 주위에 7명의 사내들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려 했으나 그때 모닥불 옆에 널린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 묻은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여인의 치마폭이 찢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핏자국이 가득한 남자의 도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부러진 비녀와 끊어진 가끈이 흙바닥에 굴러다녔으며 깨진 함지박에는 마른 피가 엉겨붙어 있었지요. 저고리 자락에는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있었고 도포 소매는 칼에 베인 듯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숨이 막혔으니 저것들은 분명 최근 희생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산적들이 낄낄거리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영감탱이 살려달라고 빌던 꼴이 우습지 않았나? 크크, 딸 살려달라고 무릎 꿇던 것 말이지. 영감 죽이기 전에 딸 앞에서 뭐라고 했더라? 아이고 제발 딸만은 살려달라고 했지. 그래서 딸은 어찌했나? 우리 막내가 재미 좀 보고 계곡에 쳐넣었지. 하하, 영감은 그 꼴 보고 기절하더군. 기절한 녹목 치는 게 시원찮더라. 깨워서 다시 죽였어야 했는데. 산적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칠성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으니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습니다. 아니, 짐승보다 못한 악귀들이었지요. 칠성이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저들이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오금이 저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칠성이는 입을 손으로 막고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물러나며 칠성이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으나 참았습니다. 세 걸음, 네 걸음 물러나다가 드디어 산적들 시야에서 벗어날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가 있었으니 그만 우두둑 소리를 내며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가 고요한 밤에
얼마나 크게 울렸는지 산적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봐라, 저기 누가 온다. 사내 하나가 칠성이를 발견하고 벌떡 일어나자 나머지들이 순식간에 칠성이를 에워쌌습니다. 칠성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으나 도망칠 수도 없었지요.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칼자국이 가득했고 한쪽 눈은 흉터로 찌그러져 있었으며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두목이 칼을 빼들어 칠성이의 턱을 들어올리자 차가운 칼날이 목을 스쳤습니다. 이놈 어디서 왔느냐? 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양으로 가는 길이옵니다. 한양, 크크. 이 한겨울에 한양을 간다고 보찜을 내놔라. 안 그러면 목을 치겠다. 칠성이는 울상이 되어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산적 하나가 보찜을 뒤지기 시작하자 남루한 옷가지가 나왔고 그 밑에서 천에 싼 고기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두목, 여기 고기가 있습니다. 산적이 천을 풀자 구운 까마귀 고기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산적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으니 며칠을 굶었는지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고기를 노려보는 모습이 굶주린 짐승 그 자체였지요. 오, 이거 냄새 좋은데. 며칠 만에 맡아보는 고기 냄새다. 두목, 이놈이 좋은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이 고기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서로 더 가까이 가려고 밀치며 냄새를 맡았으니 마치 먹이를 발견한 늑대 같았습니다. 두목이 고기를 낚아채려 하자 칠성이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뭐가 안 돼. 칠성이는 말하려 했으나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이 들었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데 입이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그건 먹으면 어쩌란 말이냐. 혼자 처먹으려고 아끼는 거지? 두목이 칼을 휘둘러 칠성이의 뺨을 때리자 칠성이는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가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고 뺨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다른 산적이 달려들어 칠성이의 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칠성이는 비명을 삼키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또 다른 산적이 칠성이의 등을 짓밟았으니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지요. 칠성이는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으나 정신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몸을 웅크린 채 떨었으나 산적들은 이미 고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군침을 흘리며 고기를 둘러쌌고 두목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거 냄새 정말 좋은데 빨리 나눠 먹자. 두목, 제가 먼저 한 입만. 이놈아, 두목이 먼저다. 산적들이 서로 고기를 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한 산적이 손을 뻗자 다른 산적이 그 손을 쳐냈고 두목이 칼을 들어 위협했지요. 산적 하나가 칠성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더니 나무에 묶어버렸습니다. 칠성이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으니 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건 드시면 시끄럽다. 이놈아, 두목, 이놈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고기나 먹고 생각하지 뭐. 배부르면 재미삼아 죽여도 되고. 산적들이 낄낄거리며 모닥불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두목이 칼로 고기를 7조각으로 나누자 산적들은 저마다 한 조각씩 받아들었으니 마치 굶주린 짐승들 같았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고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이 참으로 흉측했지요. 칠성이는 나무에 묶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으나 입이 떨려 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니 공포가 온몸을 짓눌러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먹자. 두목의 말이 떨어지자 산적들이 일제히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개걸스럽게 뜯어먹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으니
칠성이는 그저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적들이 고기를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습니다. 개걸스럽게 뜯어먹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으니 칠성이는 나무에 묶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아, 이거 맛 좋은데. 두목이 소리치며 고기를 더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입 주위에 기름이 흘러내렸고 혀를 내밀어 핥아먹는 모습이 마치 굶주린 짐승 같았습니다. 다른 산적들도 앞다투어 고기를 우적우적 씹어댔으니 며칠 굶었는지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두목, 이놈 보찜에 또 뭐 없나 뒤져봅시다. 그래, 이런 맛있는 고기를 숨겼으면 다른 것도 있을 게야. 산적들이 낄낄거리며 칠성이의 봉짐을 더 뒤졌습니다. 남루한 옷가지를 던져버리고 구석구석 뒤지자 천에 싼 주먹밥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한 산적이 그것을 낚아채 입에 넣으려 하자 두목이 칼로 그의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이놈아, 두목인 내가 먼저다. 피가 흘렀으나 그 산적은 감히 대꾸하지 못하고 손을 움츠렸습니다. 두목이 주먹밥을 집어들려는 순간 옆에서 고기를 먹던 산적 하나가 갑자기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눈이 뒤집혔으니 입에서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산적은 바닥을 굴렀고 손으로 목을 긁어댔으나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뭐야, 너 왜 그래? 다른 산적이 물었으나 그 자신도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배가 뒤틀린다. 순식간에 7명 모두가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떤 놈은 목을 긁어대며 비명을 질렀고 또 어떤 놈은 입에서 거품을 토하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한 산적은 배를 움켜쥔 채 바닥을 굴렀으니 그 모습이 마치 지옥의 망자 같았습니다. 독이다. 두목이 칠성이를 노려보며 기어왔습니다. 칼을 들어 칠성이를 찌르려 했으나 손에 힘이 풀려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두목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부릅떴습니다. 이게 새끼. 두목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입에서 더 많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뒤틀렸고 손발이 꺾일 듯 휘어졌습니다. 잠시 후 축 늘어지며 숨이 끊어졌습니다. 다른 산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목을 긁어대다가 손톱에 피가 배어 나왔고 또 하나는 입에서 거품을 토하며 눈이 뒤집혔습니다. 어떤 놈은 땅을 파헤치듯 손톱으로 긁어댔으나 곧 고요해졌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모닥불 주위는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7구의 시신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와 땅을 적셨습니다. 탐욕스럽게 고기를 뜯어먹던 그 입들은 이제 굳어져 있었고 부릅뜬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나무에 묶인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으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눈앞에서 7명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칠성이는 정신을 차리고 묶인 밧줄을 풀려 애썼습니다. 이를 악물고 비틀자 밧줄이 조금씩 느슨해졌고 마침내 손이 빠져나왔습니다. 칠성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산적들의 시신을 피해 보찜을 집어 들었습니다. 쌀 주먹밥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목이 집어 들려다 놓친 것이었으니 다행히 천에 쌓여 있어 흙이 많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그것을 주워 조심스럽게 보찜에 넣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라곤 이것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모닥불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직도 불은 타오르고 있었으나 그 주위에는 죽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주먹밥이 놈을 잡았고
칠성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나 계속 말을 이어갔으니 마치 무언가를 깨달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 죽은 놈이 날짐승두를 잡았고 칠성이는 흙바닥에 널린 산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그 둘이 7바퀴를 잡았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준 작은 주먹밥 하나가 이렇게 많은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칠성이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숫자를 그렸습니다. 1, 2, 7. 주먹밥 하나가 당나귀 하나를 죽였고 당나귀가 까마귀2을 죽였고 까마귀2이 산적 7을 죽였습니다. 칠성이는 그 기이한 연결고리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언가 신묘한 이치가 숨어있는 듯 했으나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더 머물 수는 없었으니 산적의 동료들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보찜을 등에 메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모닥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에 비친 시신들이 그림자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칠성이는 고개를 돌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밤은 아직 깊었으나 칠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으나 여기서 멈추면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저미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칠성이는 여전히 걷고 있었으니 흑호 고개를 벗어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적들은 없었습니다. 칠성이를 위협하던 악귀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았습니다. 제가 꼭 한양에 가겠습니다. 칠성이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흩어졌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으니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칠성이는 험한 산길을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흑호 고개를 벗어나긴 했으나 길은 더욱 험해졌으니 바위가 날카롭게 솟아있고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얼마를 더 올라가자 앞이 탁 트였습니다. 칠성이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으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깎아지른 절벽이 양쪽으로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를 잇는 것은 오직 썩은 동아줄 다리뿐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천길 낭떠러지였으니 바닥은 보이지도 않고 안개만 자욱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다리가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이걸 건너야 한단 말인가. 칠성이는 다리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동아줄은 여기저기 끊어져 있었고 나무 발판은 썩어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으니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뒤로 가면 다시 흑호 고개를 지나야 하고 그곳에는 산적의 동료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이를 악물고 다리에 발을 디뎠습니다. 첫 발을 내딛자 다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칠성이는 황급히 동아줄을 붙잡았으나 줄이 사가서 손에서 부스러졌으니 비명을 삼키며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칠성이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다리가 좌우로 흔들렸고 발판은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아래를 보지 않으려 애썼으나 바람에 실려 올라오는 계곡의 소리가 귓전을 때렸으니 그 소리는 마치 저승에서 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칠성이가 발을 디딘 발판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금이 가자 칠성이는 재빨리 다음 발판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 순간 보찜에서 무언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쌀 주먹밥이었습니다. 천에 쌓인 채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저 아래 안개 속으로 떨어져 갔으니 칠성이는 손을 뻗었으나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양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목숨을 건지는 것이 먼저였으니 칠성이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마침내 반대편 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칠성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어올랐고 절벽 가장자리를 간신히 붙잡아 팔에 힘을 주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온몸에 힘을 쥐어짜낸 끝에 드디어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땅바닥에 엎드려 헐떡였으니 저승 문턱을 넘어온 기분에 온몸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참을 누워있다가 칠성이는 천천히 일어나 숨을 고른 뒤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저 앞쪽에 무언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바위 옆에 노루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듯 움직임이 없었으니 칠성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노루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독수리 5마리가 노루 주위를 빙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날개를 접은 채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서 있었으니 마치 죽은 자를 지키는 파수꾼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독수리들은 노루를 쪼아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둘러싸고 서 있을 뿐이었으니 배가 고플 텐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노루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으나 부리를 대지는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수리는 죽은 짐승을 뜯어먹는 새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먹지도 않고 지키기만 하다니 무슨 일입니까? 칠성이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노루를 살펴보았습니다. 노루의 입가에는 하얀 거품 같은 것이 말라붙어 있었고 배는 부풀어 올라 있었으니 칠성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독에 죽은 거구나. 노루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먹고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떨어뜨린 주먹밥 부스러기를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칠성이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으나 동시에 신기했습니다. 독수리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 노루가 독에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짐승의 본능으로 죽음의 냄새를 맡은 것이었으니 배가 고파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칠성이는 산적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독이 든 줄도 모르고 고기를 개걸스럽게 뜯어먹었습니다. 입에 기름이 흐르도록 먹어댔고 서로 더 먹으려고 다투기까지 했으니 결국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 독수리들은 달랐습니다. 짐승이지만 사람보다 현명했으니 죽음 앞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효자가 부모의 시신 앞에서 고개 숙이고 서 있듯 저 독수리들도 그렇게 노루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독수리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구나. 짐승이 사람보다 낫구나. 죽은 놈 하나를 산놈 5이 제사 지내는구나. 칠성이는 그 말을 되뇌며 천천히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독수리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으니 칠성이가 지나가도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들의 의무를 다하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준 떡이 놈을 잡았고 그 죽은 놈이 날짐승 2를 잡았고 다시 그 둘이 7 악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이 하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일까요? 칠성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으니 이것은 분명 하늘이 보여주는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한양에 가면 이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칠성이는 속으로 말을 정리했습니다. 어미가 준 떡이 놈을 잡고 그 놈이 2를 잡고 둘이 7을 잡았으며 하늘 다리 건너니 하나를 5이 제사 지낸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수수께끼가 될 수 있을까요? 칠성이는 확신할 수 없었으나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학문도 모르는 자신이 임금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기이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칠성이는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성곽과 화려한 기와 집들이 즐비했으니 산골에서 자란 칠성이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고 온갖 물건을 파는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궐 앞에 모여 있었으니 모두 임금의 사위가 되려는 이들이었습니다. 선비들은 도포를 단정히 차려입고 책을 들고 있었고 무사들은 칼을 차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들 사이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으며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지요. 사람들이 칠성이를 보며 코를 막았습니다. 저게 뭐야? 거지가 왜 여기 왔어? 바하, 임금의 사위가 되겠다고. 저런 놈이. 사람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으나 칠성이는 개의치 않았지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런 비웃음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드디어 궁궐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하나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칠성이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가니 넓은 전각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용상 위에 임금이 앉아 있었고 양쪽에는 신하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임금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으나 눈빛이 날카롭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책을 쌓아놓고 하품을 하며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으니 지루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지요. 자, 누가 먼저 나서겠느냐? 한 선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발의 노학자였으니 평생 경서를 연구한 이였습니다. 소인이 문제를 내겠사옵니다. 하늘의 이치를 담은 주역에서 건괴와 곤괴의 관계는 무엇이옵니까? 임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건은 하늘이요 고는 땅이니 양과 음의 조화로다. 건은 강건함을 상징하고 고는 유순함을 상징하니 이 둘이 합하여 만물을 낳는 것이 주역의 이치다. 이런 것도 문제라 하느냐. 노학자는 얼굴이 새빨개져 물러났습니다. 다음 선비가 나섰으나 그 역시 털리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맹자에서 말하는 왕도 정치의 핵심은 무엇이옵니까? 백성을 어버이처럼 사랑하고 인의의 실천하는 것이지. 맹자는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고 했으나 그것은 백성을 위한 임금의 도리를 말한 것이다. 다음 선비가 또 물러났습니다. 임금은 하품을 하며 손을 흔들었으니 이미 10여 명을 털어낸 뒤였습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었지요. 지루하구나. 다음 사람. 칠성이가 앞으로 나서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칠성이의 행색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지요. 신하 하나가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전하, 저런 거지를 드릴 수는 없사옵니다. 임금이 칠성이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 놈은 딱 봐도 글 한자 모르게 생겼는데 무슨 문제를 내겠다는 게냐. 목숨이 아깝거든 썩 물러가라. 칠성이는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칠성이의 눈빛이 변했으니 방금 전까지의 주눅든 모습이 사라지고 산적대를 죽이고 온 그날의 서늘한 기억이 눈에 어렸습니다. 칠성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의 문제는 글에 있는 것이 아니오라 길에 있는 것이옵니다. 들어보시렵니까? 임금이 흥미로운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길에 있다니? 좋다. 말해보거라. 칠성이는 한숨을 깊이 들이쉰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했으니 전각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미가 준 떡이 놈을 잡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칠성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죽은 놈이 날짐승 둘을 잡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요. 칠성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그 둘이 7 앞귀를 잡더이다. 전각이 술렁거렸습니다. 신하들이 서로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으니 이런 수수께끼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잠시 멈췄다가 임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늘 다리 건너니 죽은 놈 하나를 산 놈 5이 제사 지내더이다. 칠성이는 임금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한 꼴인지 천하제일가는 전하께서는 아시겠나이까?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의 표정이 굳어졌으니 눈썹이 꿈틀거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떡이 놈을 잡는다니, 죽은 놈이 산 놈을 잡는다니, 제사를 지낸다니. 이것은 그 어떤 경전에도 시문에도 없는 난해하고 기괴한 문장이었습니다. 단순한 말장난이라 치부하기엔 칠성이의 기세가 너무나 생생했고 그 눈빛이 너무나 서늘했지요. 임금은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떡이 어떻게 놈을 잡는단 말입니까? 놈이 죽었는데 어떻게 둘을 잡습니까? 산 놈이 죽은 놈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답을 말하려 했으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임금은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책을 읽으며 공부한 자신이, 천하의 학자들을 모두 이긴 자신이 저런 촌놈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니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칠성이는 조용히 서 있었으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다시 물었습니다. 떡이 어찌 놈을 잡는단 말이냐? 죽은 놈이 어찌 산 놈을 잡는단 말이냐? 칠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께서 답을 아시면 소인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소인이 물러가겠나이다. 임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신하들도 모두 침묵했으니 전가가는 고요했습니다. 임금은 손을 들어 이마를 짚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으니 평생 처음 느끼는 당혹감이었지요. 천하의 학자들 앞에서 답을 못하다니 이 무슨 창피인가요? 짐이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7일 안에 답을 찾으리니 그대는 물러가 기다리거라. 칠성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환공하옵니다, 전하. 칠성이가 물러나자 전각은 여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임금은 용상에 앉아 칠성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으니 그 눈빛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궁궐 한쪽에 마련된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실 방이라기보다는 감옥에 가까웠으니 좁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개의치 않았지요. 산적들의 칼 앞에서 목숨을 건진 것에 비하면 이곳은 천국이었으니까요. 한편 임금은 밤새 서책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주역을 펼쳤고 맹자를 읽었으며 논어를 뒤졌으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떡이 놈을 잡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임금은 중얼거리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혹시 은유적인 표현인가요? 떡이 독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놈이 짐승을 뜻하는 것인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지요. 새벽녘에 임금은 신하들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좌의정이 나서서 떡이 부패하여 놈을 죽인 것이라 했고 우의정은 놈이 떡을 먹다 체한 것이라 했으나 모두 억지였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저으며 신하들을 내보냈으니 혼자 방에 앉아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금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책만 뒤졌으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놈이 둘을 잡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죽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임금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신이 잡은 것인지, 시체에서 나온 도끼가 새들을 죽인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버린지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았으니
임금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평생 공부한 자신이 저런 촌놈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니. 이 무슨 수치입니까? 한편 칠성이는 작은 창문으로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으니 고향의 달과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가 지금쯤 병상에 누워 계실 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약도 없이 고통스러워하실 것이고 아들을 기다리며 문 앞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칠성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자신이 꼭 돌아가겠다고 말입니다. 배는 고팠으나 참을 수 있었지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 정도 배고픔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칠성이가 고개를 돌리니 젊은 여인이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신분이 높은 분이었지요. 누구십니까? 여인은 조용히 칠성이 앞에 앉으며 자신이 옹주라고 말했습니다. 칠성이는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옹주마마. 옹주는 칠성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에 때 묻은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옹주가 칠성이에게 왜 이곳에 왔느냐고 물으니 칠성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려 왔을 뿐이옵니다. 소인의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 계시옵니다. 약을 사드리고 싶으나 돈이 없어 이곳에 오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싶어 왔사옵니다. 옹주는 칠성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으니 그 눈빛이 너무나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옹주는 칠성이에게 그래서 그 이상한 수수께끼를 낸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예, 소인이 겪은 일을 말씀드린 것이옵니다. 옹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일어나며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옹주가 사라진 뒤 칠성이는 다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옹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칠성이는 그저 어머니만 생각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임금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임금은 산 놈이 죽은 놈을 지킨다는 말을 되뇌며 책을 뒤졌으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을 집어던지자 책이 바닥에 떨어지며 흩어졌으나 임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신하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책을 뒤졌으나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으니 전각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떤 신하는 주역의 궤를 펼쳐 해석해 보았고 어떤 신하는 불경까지 뒤졌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나흘째, 닷새째가 지났습니다. 임금은 점점 더 피폐해졌으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뺨은 푹 꺼졌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온몸이 가느다란 실에 매달린 듯 위태로웠지요. 옹주가 걱정하며 찾아왔으나 임금은 그저 손을 내저으며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아비는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으니 평생 쌓아온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지요. 천하의 학자들을 이긴 자신이 저런 촌놈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7일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용상에 앉아 칠성이를 불렀습니다. 칠성이가 들어와 절을 올리자 임금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겼다. 신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금이 졌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임금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짐이 답을 찾지 못했다. 임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 인정하는 패배였으니 그 말을 내뱉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떡이 놈을 잡는다는 것도, 죽은 놈이 산 놈을 잡는다는 것도
산 놈이 죽은 놈을 지킨다는 것도 짐은 알 수 없구나. 칠성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임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 이제 답을 말하겠느냐? 칠성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칠성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전각 안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충분했지요. 전하, 이것은 수수께끼가 아니옵니다. 소인이 이곳까지 오며 겪은 지옥도요입니다. 임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신하들도 숨을 죽이고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의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 계셨사옵니다. 약값을 마련하려 이곳에 오기로 했으나 어미는 산길에 도적이 많다며 주먹밥 2개를 싸주셨습니다. 하나는 쌀 주먹밥이었고 하나는 팥 주먹밥이었사옵니다. 칠성이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팥 주먹밥에는 쥐약을 섞으셨사옵니다. 만약 도적을 만나면 그것을 던져 목숨을 건지라 하셨지요. 하지만 칠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과 함께 가던 당나귀 점이가 배가 고파 그 팥 주먹밥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죽었사옵니다. 어미가 준 떡이 놈을 잡은 것이옵니다. 전각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칠성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죽은 점이의 시신에 까마귀 2마리가 내려와 눈과 혀를 쪼아 먹었사옵니다. 하지만 그 까마귀들도 곧 비틀거리며 죽었사옵니다. 독이 오마간 것이지요. 그 죽은 놈이 날짐승 2를 잡은 것이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하들도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은 배가 고팠사옵니다. 그래서 죽은 까마귀를 구워 먹었고 남은 것을 보찜에 넣었사옵니다. 흑호 고개를 넘다가 산적 7명을 만났사옵니다. 칠성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악독한 놈들이었사옵니다. 지나가는 아녀자를 희롱하고 노인을 베는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었지요. 그들이 소인의 보찜을 뒤져 까마귀 고기를 찾아냈사옵니다. 칠성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인은 독이 들었다고 말하려 했으나 무서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적들은 소인을 나무에 묶고 고기를 나눠 먹었사옵니다. 개걸스럽게 뜯어먹더니 얼마 후 모두 목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며 죽었사옵니다. 다시 그 둘이 7바퀴를 잡은 것이옵니다. 임금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신하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칠성이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하늘 다리를 건너다 쌀 주먹밥을 떨어뜨렸사옵니다. 다리를 건너니 노루 1마리가 죽어 있었고 그 주위를 독수리 5마리가 둘러싸고 있었사옵니다. 칠성이는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독수리들은 배가 고팠을 터인데도 노루를 쪼아 먹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키고만 있었지요. 짐승도 죽음의 냄새를 맡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사옵니다. 죽은 놈 하나를 산놈 5이 제사 지낸 것이옵니다. 칠성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이것이 소인이 한양까지 오며 겪은 일이옵니다. 가난한 백성은 굶주림에 짐승을 잃고 산적은 욕심에 죽고 짐승조차 사람보다 현명한 것이 소인이 본 세상이옵니다. 임금은 용상에 앉아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칠성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처절한 삶 그 자체였지요. 임금은 천천히 용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신하들이 놀라 말리려 했으나 임금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임금은 칠성이 앞에 서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짐이 잘못 보았구나.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짐은 궁궐 안에서 책만 읽으며 백성의 아픔을 몰랐다. 산적이 득실거리는 줄도, 백성이 굶주리는 줄도, 어미가 자식을 위해 독약을 주먹밥에 넣는 줄도 몰랐다. 임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하의 임금이 백성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지요. 그대는 짐에게 수수께끼를 낸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보여준 것이구나. 칠성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임금은 칠성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짐의 사위가 되어다오. 그리고 짐 곁에서 백성의 목소리를 전해다오. 책으로는 알 수 없는 진짜 백성의 아픔을 말이다. 며칠 후 궁궐에서 혼례가 열렸습니다. 칠성이는 비단옷을 입고 옹주와 혼인했으니 옹주는 칠성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칠성이도 수줍게 웃었지요. 혼례가 끝난 뒤 칠성이는 임금께 청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오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임금은 흔쾌히 허락했고 사람을 보내 칠성이의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가마에서 내려 칠성이를 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칠성아,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칠성이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예,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약도 드시고 따뜻한 곳에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칠성이를 보았으나 어머니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아들이었지요. 그 후 칠성이는 임금의 곁에서 백성의 목소리를 전하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를 몰라도 학문이 없어도 칠성이는 백성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임금은 칠성이의 말을 듣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니 흑호고개의 관군을 보내 산적을 소탕했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를 바보 재상이라 불렀습니다. 글도 모르고 학문도 없는 재상이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칠성이를 사랑했습니다. 자신들의 아픔을 아는 유일한 재상이었으니까요. 칠성이는 평생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고 옹주와 행복한 삶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백성들의 목소리를 임금께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낸 효자 칠성이의 이야기랍니다.